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초파일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히 무르익은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동틀 무렵부터 장터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이어졌고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를 즈음이면 벌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장꾼들이 목청껏 물건을 외쳐대고 부녀자들은 값을 깎느라 입씨름을 벌이고 아이들은 어미 치마폭에 매달려 조르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장터 특유의 떠들썩한 기운이 온 천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복판에 주막 앞에 놓인 평상에는 사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주막을 꾸려가는 월서는 새벽 어스름부터 분주히 손을 놀려 막걸리를 빚고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었지요. 30 고개를 넘긴 나이에 홀몸으로 주막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예사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오나 월서는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손님들에게 깨끗한 안주를 내어주곤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지요. 남편이 병마에 시달리다 저승길로 간 뒤로 혼자 힘으로 빚을 갚아가며 주막을 지켜내는 일은 참으로 버거운 일이었으니까요. 주모, 술이 더디구만. 빨리 한 사발 더 가져다 주시오. 손님 하나가 목청을 높여 부르자 월서는 재빨리 막걸리를 퍼올려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으나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삐 움직였지요. 바로 그 순간 주막 어기로 묵직하고 불길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월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더니 핏기 없는 빛으로 변했습니다. 문을 밀치고 들어서는 무리의 앞에는 하인걸이 있었습니다. 하인걸은 40 고개를 넘긴 나이에 살이 축축 처진 뚱뚱한 몸집으로 고을에서 그를 모르는 이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아비대부터 돈놀이로 재산을 쌓아온 집안이라 이 고을에서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돈이 없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 뒤를 따라온 자는 박태수였습니다. 키가 우뚝하고 어깨가 널찍한 그는 하인걸의 오른팔로 빚 독촉을 나설 때면 을의 주먹을 먼저 날리는 자였습니다. 주모, 오늘이 어느 날인지는 알고 있겠지? 하인걸의 목소리는 낮게 깔리며 음침했습니다. 월서는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알고 있다면 낼 것을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엽전을 어서 가져오너라. 월서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겨우 진정시키며 치맛자락 속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단양 남짓한 돈밖에 들어있지 않았지요. 이번 달에 갚아야 할 돈은 10량이었습니다. 월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이번 달은 장사가 신통치 않아 단량밖에 마련하지 못했사옵니다. 다음 장날까지만 여유를 주신다면 기필코 마련에 올리겠사옵니다. 하인걸의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졌습니다. 박태수가 큰 걸음으로 앞으로 나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구나. 약속을 어기고도 뻔뻔한 꼴이라니. 월서는 급히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막 안 손님들은 술잔을 내려놓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 광경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음 장날에는 반드시 마련하여 올리겠사옵니다. 다음이라고 허튼 소리 말거라. 돈이 없거든 몸으로라도 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박태수의 굵은 손이 월선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월선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으나 사내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인걸은 비웃음을 흘리며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손님의 팔을 뿌리치려 드느냐? 버릇이 없구나. 박태수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월선의 뺨을 세차게 갈겼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옆으로 휘청거리더니 입가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월선은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치마 위로 흙먼지가 날리고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리의 돈을 떼어먹으려 들었구나. 박태수는 다시 발길질을 하려는 듯 다리를 치켜들었습니다. 월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지요. 주막 밖에 서 있던 이들은 고개를 돌려 애써 외면했습니다. 장터의 흥정 소리는 여전히 시끌벅적했으나 주막 안만큼은 섬뜩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인걸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의 비위를 거스르면 어떤 화를 당하는지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월선의 흐느낌만이 공기를 메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으나 그녀의 가슴속은 한겨울 칼바람처럼 차디차고 어두웠습니다. 그때 장터 한편에서 나무짐을 잔뜩 지고 막 도착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무꾼 강무진이었지요. 26 나이에 홀로 깊은 산골에 살면서 나무를 해다 장터에 내다 팔아낀 일을 잇는 총각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널찍하여 보기만 해도 힘이 좋아 보이는 체격이었으나 얼굴에는 늘 말없는 굳건함이 서려 있어 사람들이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무진은 지게에서 나무짐을 내려놓으며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나무를 팔아 쌀 한 마리라도 바꿔가야 했지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장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수군 웅성거리며 주막 쪽을 힐끔거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또 저자가 주모를 괴롭힌다지, 가엾기도 하지, 혼자 몸으로 주막을 꾸려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저 사람 손에 돈 빌린 이가 얼마나 많은데. 무진은 사람들의 속삭임을 뒤로하고 주막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여인이 있었고 그 앞에는 살찐 사내와 덩치 큰 사내가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간 무진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무진은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고 아비마저 병으로 세상을 뜬 뒤 홀로 산골에서 지내왔습니다. 세상과 어울릴 일이 적었고 말도 적고 일만 하는 모습을 보고 장터 사람들은 늘 무진을 무서운 총각이라 불렀습니다. 혼자 산속에서 지내다 보니 성정이 거칠다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비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무진아, 힘이란 약한 이를 지키는 데 쓰는 것이다. 힘으로 남을 짓누르는 자는 짐승일 뿐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무진의 가슴에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진은 주막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무꾼 총각이 어디로 가는 거냐? 설마 저 하인걸에게 맞서려는 건 아니겠지? 무진은 마침내 주막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뜨겁고 매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다시 발길질을 하려는 참이었지요. 월선은 두 팔로 몸을 감싸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다음 장날까지 그런 소리는 이제 듣기도 싫다. 박태수의 발이 허공으로 치솟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진의 굵은 손이 박태수의 옷깃을 낚아챘습니다. 박태수는 갑작스러운 힘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내 놈은 누구냐? 박태수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무진이 말없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인걸도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살폈습니다. 내 놈은 어느 집 자식이냐? 감히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냐? 무진은 대답 대신 박태수의 옷깃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박태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진의 눈빛이 워낙 차갑고 날카로워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던 까닭이지요.
하인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산골 나무꾼 주제에 영웅이라도 된 듯 나서는구나. 내 놈이 우리가 누군지 알기나 하느냐? 무지는 눈빛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누구든 간에 힘없는 여인을 함부로 때리는 짓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감히 하인걸에게 맞서는 사내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월서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어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번진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의 빛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무진의 주먹은 이미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억울한 여인이 당하는 폭력을 눈앞에 두고만 보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비의 말씀처럼 힘은 약한 이를 지키는 데 써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인걸은 무진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산골 나무꾼 주제에 제법 배짱이 있어 보였으나 자신의 위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여겼지요. 하인걸은 코웃음을 치며 박태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태수야, 저 건방진 놈에게 본때를 보여주어라. 감히 누구 앞에서 입을 놀리는지 똑똑히 알게 해라. 박태수는 입가에 비웃음을 띄우며 무진에게 다가섰습니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센 그는 지금껏 자신의 주먹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곧장 무진의 멱살을 움켜쥐려 했지요. 이놈,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 그러나 무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태수의 손목을 재빠르게 틀어 막아 밀어냈습니다. 박태수는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고 얼굴에 당혹이 스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박태수는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때려 눕히겠다는 기세였지요. 무진은 그의 주먹을 비껴내며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인걸이 월선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것, 내가 이 소동을 부른 게 아니냐. 돈도 못 갚으면서 사내를 꼬드겨 우리 앞을 막아서게 하다니. 월선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인걸은 그녀를 주막 기둥 쪽으로 끌고 가며 다시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어깨가 기둥에 세차게 부딪히며 신음이 터져 나왔지요. 그 광경을 보는 무진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흩어진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단단한 돌이었지요. 무진은 산에서 짐승을 쫓을 때 돌을 던져 맞히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그 손놀림은 백발백중이라 했습니다. 무진의 팔이 힘차게 휘둘러졌습니다. 돌멩이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박태수의 이마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태수는 비명을 지르며 이마를 움켜쥐었습니다. 곧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으악! 이놈이! 박태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감히 하인걸의 신복을 때려 눕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무진은 다시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인걸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월선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굳어버린 하인걸은 무진의 눈빛을 마주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차갑고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놓으시오. 무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인걸은 입술을 떨며 물러섰습니다. 평생 돈과 힘으로 남을 짓눌러왔지만 지금 이 나무꾼 앞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냐? 나를 알기나 하느냐? 누구든 간에 더는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시오. 무진은 돌멩이를 더욱 굳게 쥐었습니다. 하인걸은 마침내 월선의 머리채를 놓아버렸습니다. 월선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인걸은 뒷걸음질을 치며 박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야, 어서 일어나 저놈을 제압해라. 그러나 박태수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진의 돌멩이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지요.
자칫 잘못 맞았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진은 천천히 월선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고 무진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등 뒤에 감싸 섰습니다. 마치 방패처럼 서서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장터는 숨죽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미 치마폭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놀란 눈으로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골 나무꾼 총각이 하인걸에게 맞서는 광경은 마치 한편의 야담 속 이야기처럼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지요. 하인걸은 이를 갈며 무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위세에 금이 가는 듯하여 참을 수 없이 분했지만 지금 당장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박태수를 부축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서마. 그러나 이 일이 이대로 끝날 줄 알지 마라. 하인걸은 도끼 어린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으며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박태수도 이마를 감싸며 절뚝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장터에는 다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인걸은 장터를 빠져나가면서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돈과 위세로 사람들을 눌러왔는데 산골 나무꾼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는 박태수와 함께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원님께 아뢰어 저놈을 잡아들여야겠다. 감히 나를 이렇게 망신 주었으니 죄를 똑똑히 치르게 할 것이다. 하인걸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박태수도 이마에 상처를 만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둘은 관아 문을 두드리며 원님을 급히 뵙겠다고 고함을 질렀지요. 정명수 원님은 마침 공무를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인걸이 급히 찾아왔다는 전가를 받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청렴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으나 하인걸이 고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원님은 무엇보다 공정한 판단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들라하여라. 하인걸과 박태수가 관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인걸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원님, 제가 억울합니다. 오늘 장터에서 한 무례배가 아무 까닭도 없이 우리를 때렸습니다. 이 태수의 이마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원님은 박태수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과연 피가 말라붙은 흔적이 있었지요. 원님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너희를 쳤다 하느냐?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해라. 하인걸은 교묘하게 말을 꾸몄습니다. 저는 주막에 빚을 받으러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산골 나무꾼이 시비를 걸며 돌을 던진 것이지요. 장터에서 난동을 부린 자를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원님은 턱을 쓸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했으나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때 아전이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원님, 장터 백성들이 강무진이라는 나무꾼 총각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인걸이 고발한 자가 바로 그 총각이라 합니다. 데려오너라. 잠시 뒤 무진이 관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장터 사람들이 여럿 따라왔고 월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진은 원님 앞에 당당히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골에 사는 나무꾼 강무진, 원님을 뵙습니다. 원님은 무진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눈빛이 맑고 단정했으며 몸가짐도 바르니 무례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인걸을 쳤다 하는 것이 사실이냐? 무진은 고개를 들어 원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님. 제가 돌을 던져 박태수의 이마를 맞힌 것이 사실입니다. 하인걸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보십시오, 원님. 저놈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진은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저는 아무 까닭 없이 그리한 것이 아니옵니다. 주막의 주모가 매를 맞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저들이 주먹과 발길질로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광경을 보고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인걸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년이 빚을 갚지 않아
조금 다그친 것뿐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요. 조금 다그쳤다고 여인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것이 내 말로는 다그침이더냐? 무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원님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 월선을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주모인가?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월선이라 합니다, 원님. 남편이 세상을 뜬 뒤 혼자 주막을 꾸려왔습니다. 하인걸에게 빚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늘은 갚을 돈이 모자라 용서를 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매질하며 발길질까지 하였습니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에는 아직도 손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고 입가의 상처도 선명했지요. 원님은 그 모습을 보며 눈빛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인걸은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원님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하인걸,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맞았다 하였으나 지금 보니 내가 먼저 여인을 괴롭힌 것이 아니냐? 그건 원님은 더 이상 하인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터 사람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 광경을 보았느냐? 사실대로 아뢰어라.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원님의 물음에 장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인걸의 위세가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이지요. 관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인걸은 입가에 비웃음을 띄우며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거역하지 못하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터에서 오래 채소를 팔아온 이 훈장이라 불리던 이였지요. 노인은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원님, 소인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인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에게 이유라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장터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지요. 그때 주막 앞에서 큰 소란이 들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인걸과 박태수가 주모를 심하게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나 박태수가 그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어 발길질까지 하려 하였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하인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헛소리를. 그러나 원님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말을 끊지 마라. 계속 말해보아라.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무꾼 총각이 나타났습니다. 그 총각은 여인이 매 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나선 것이지요. 박태수가 다시 주모를 치려 하자 총각이 돌을 던져 막은 것입니다. 총각은 여인을 구하려 했을 뿐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증언이 끝나자 다른 이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포목을 파는 상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인도 보았습니다. 하인걸이 주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떡을 팔던 안악도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소녀도 증언하겠습니다. 주모의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치마는 온통 흙투성이었지요. 나무꾼 총각이 나서지 않았다면 주모는 더 큰 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증언이 이어지자 관아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하인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려 했으나 원님은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이미 진실은 드러났다. 원님은 다시 장터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하인걸이 평소 어떤 짓을 해왔는지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사실대로 아는 대로 말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해도 없을 것이다. 이 말에 사람들은 그간 눌러왔던 울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대장간을 운영하는 이가 주먹을 움켜쥔 채 말했습니다. 소인도 하인걸에게 돈을 빌렸다가 2배로 갚으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때 갚지 못하면 매를 맞았고
온 가족이 두려움에 떨며 지냈습니다. 곡물 장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습니다. 소인의 이웃도 그 빚독촉에 시달리다 집을 잃었습니다. 하인걸은 돈을 빌려주고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한 과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녀의 남편도 하인걸의 빚을 갚지 못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남편은 그 괴로움 끝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증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하인걸이 저질러온 횡포와 협박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얼마나 그의 소나기에 시달려왔는지가 생생히 밝혀진 것이지요. 원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침내 월선도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토해냈습니다. 원님, 제 남편이 병들었을 때 약값을 마련하려 하인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주막을 지키며 빚을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하인걸은 약속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요구했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주먹과 발길질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월선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관아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원님은 하인걸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인걸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그저 땅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수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원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인걸, 박태수, 너희 죄가 이렇게도 많구나. 빚을 받는 것이야 권리일지 모르나 사람을 때리고 협박하는 짓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원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인걸과 박태수는 얼굴이 흑빛으로 질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아 안에 모인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명수 원님은 관아 마루에 앉아 하인걸과 박태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하인걸, 박태수, 너희는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내며 갚지 못한다고 사람을 매질하고 겁박하였다. 여인을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발길질한 죄, 힘없는 이들의 살림을 파탄낸 죄가 모두 내 어깨 위에 있다.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말이 끝나자 관아 안에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인걸은 이마를 땅에 박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박태수도 곁에서 벌벌 떨며 뒤따랐습니다. 원님, 저는 그저 시킨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원님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내 놈들 입에서 회한의 말이 나오기엔 너무 늦었다. 백성을 울린 죄는 하늘이 대신 갚는 법. 오늘은 내가 그 하늘의 뜻을 전하리라. 원님은 손을 들어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하인걸과 박태수를 장터 한가운데 끌어내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곤장 30대씩 치라. 그리고 하인걸의 집과 창고를 수색해 장부와 전담 문서를 몰수하라. 백성의 눈물로 쌓은 재산은 백성에게 돌려야 마땅하다. 아전들이 예 하고 소리치며 곧장 움직였습니다. 나졸들은 하인걸과 박태수를 사납게 끌어냈고 다른 아전들은 급히 집과 창고로 달려가 장부와 문서를 챙겨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장부 더미가 관아 마당에 쌓이자 백성들의 눈은 커졌습니다. 오시가 되어 장터 한복판에 형틀이 놓였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 장터는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남정네들은 주먹을 움켜쥐고 아낙네들은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아이들까지 어른들 다리에 매달려 구경을 나왔습니다. 정명수 원님이 장터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은 군중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악인을 벌하는 날이다. 너희는 똑똑히 보아라. 돈과 힘으로 백성을 괴롭히던 자가 어떻게 끝을 맞는지 눈에 새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장터에 모인 군중의 숨소리마저 멎은 듯 했습니다. 집장이 앞으로 나서 두툼한 곤장을 번쩍 들었습니다.
먼저 박태수에게 형이 내려졌습니다. 30대를 치라. 퍽. 곤장이 등에 내려앉는 순간 박태수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그는 참으려 이를 악물었으나 두 번째 곤장이 떨어지자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끄악. 그동안 남을 때리며 으스대던 자가 이제는 매에 맞아 비명을 지르니 백성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곤장이 이어졌고 10대를 넘어가자 박태수의 비명은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20대가 넘어가자 온몸이 축 늘어졌고 30대가 끝나자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더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하인걸 차례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잿빛으로 질리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재산이라도 모두 내놓겠습니다. 다시는 장터에 발도 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재산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백성을 울려 거둔 것이니 오늘부로 모두 거두어 백성에게 돌리리라. 곤장 30대 집행하라. 집장이 곤장을 높이 쳐들어 올렸다가 내려쳤습니다. 퍽. 등짝에 곤장이 꽂히자 하인걸의 몸이 움찔하며 휘청거렸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그는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으나 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대, 10대, 15대 살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땀과 피가 섞여 흘렀습니다. 20대를 넘어가자 목소리가 갈라졌고 30대가 끝났을 때 그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신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관아 앞에서는 압수한 장부와 문서가 백성들 앞에서 불살라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오르자 백성들 입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이제야 우리의 원한이 풀리누나. 그동안 눈물로 모은 돈이 사라진다니 통쾌하지요. 아전들은 몰수한 곡식 자루를 곡간으로 나르며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곡식은 굶주린 이들을 구휼하는 데 쓰일 것이다. 장터 사람들은 서로 손을 붙잡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고 어떤 이는 주먹을 쥔 채 하늘이 도우셨다라며 외쳤습니다. 무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서는 눈물이 그렁한 얼굴로 무진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은인, 참으로 고맙습니다. 총각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마땅한 도리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장터는 새로이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악인의 위세가 꺾이고 정의가 바로 선 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장터의 흥정소리가 다시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걸이 유배를 떠나고 며칠이 흐른 뒤 장터는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고 장사꾼들도 마음 놓고 물건을 내다 팔 수 있게 되었지요. 억눌려 있던 기운이 거치니 장터 곳곳에 웃음소리와 흥정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졌습니다. 무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지게에 나무짐을 가득 지고 장터로 내려왔습니다. 새벽같이 산에 올라 베어온 나무를 팔아 쌀 한 대라도 바꿔가려는 것이었지요. 그는 장터 한쪽에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나무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 저기 무진 총각이 오셨구려. 한 안악이 반갑게 손을 흔들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훈장이라 불리는 백발의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무진 총각, 그대 덕분에 이 장터가 다시 편안해졌소. 우리 모두가 총각께 큰 빚을 진 것이지요. 포목 장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총각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인걸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오. 떡을 팔던 안악은 떡 한 접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총각, 이거 좀 받으시구려. 크지 않은 정성이지만 고마운 마음을 담았습니다. 무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마땅한 도리일 뿐입니다.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대장간 주인이 앞으로 나서며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진 총각, 그대는 의로운 분이요. 앞으로 혹시라도 저런 무리들이 다시 나타나면 우리를 지켜주시오. 무진은 난처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산골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큰 일을 맡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곡물 장수가 무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총각은 배짱도 있고 힘도 센 데다 마음씨까지 바르니 장사를 하셔도 큰 성공을 거두실 것이오. 이제는 나무만 할 것이 아니라 장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소? 무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사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지요. 장사라뇨? 저는 그저 산에 올라 나무를 베고 팔아 끼니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러나 곡물 장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무진 총각, 총각처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장사를 해야 사람들이 믿고 따를 것이요. 하인걸이 물러가면서 이 고을 장사판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직한 장사꾼이 필요한 때지요. 이 훈장도 거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요. 장사는 재물보다 신뢰가 먼저라 하오. 총각은 이미 사람들의 믿음을 얻었으니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진은 잠시 그 시선을 받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산골에서 홀로 지내며 나무만 해왔지만 어쩌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때 월선이 주막에서 걸어 나와 무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뺨에는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표정만큼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무진 총각, 사람들 말씀이 옳습니다. 총각께서 장사를 시작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힘을 보태겠사옵니다. 무진은 월선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홀로 지내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격려와 믿음,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장사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으니 여러분들께서 가르쳐 주셔야 할 것이지요.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이 훈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가 모두 도울 것이니 걱정 말게. 곡물 장수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부터 시작하시오. 곡물이든 포목이든 무엇을 택하든 우리가 길을 열어드릴 것이오. 포목 장수도 활짝 웃으며 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장부를 쓰고 욕심내지 않으면 장사는 반드시 잘 풀릴 것이오. 이미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셨으니 반은 성공한 것이지요. 사람들의 격려를 들으며 무진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홀로 산골에서 외롭게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의지해준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무진은 두 손을 모아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장터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손을 맞잡았고 장터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인걸의 그늘이 걷히고 이제는 의로운 나무꾼 총각 무진이 장터의 믿음을 짊어지고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무진은 장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곡식 한 뎃박, 천안필 같은 작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부터 익혀 나갔습니다. 곡물 장수는 좋은 곡식과 그렇지 못한 곡식을 가려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포목 장수는 천의 결을 만져보며 품질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주었습니다. 무진은 귀 기울여 배우고 손으로 익히며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 장부의 글자를 빼먹기도 했지만 이 훈장이 틈틈이 글을 가르쳐주며 장부 쓰는 법을 다듬어 주었지요. 무진은 조금씩 장사의 이치를 깨달아갔습니다. 그가 장사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무진은 단 한 번도 거짓을 입에 담지 않았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물건값을 속이지 않았으며 외상장부도 정직하게 적었습니다. 가난한 이가 와서 곤궁한 사정을 털어놓으면 선뜻 외상으로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무진 총각, 이번 달은 살림이 어려워 돈을 마련하지 못했소. 다음 장날까지만 기다려주시겠소? 농부가 미안한 기색으로 머리를 조아리자 무진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시지요. 살림이 나아지면 그때 주시면 됩니다. 농부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자 무진의 신뢰는 장터 안팎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늘 손님들이 모여들었고 장사는 나날이 번창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무진은 곡물과 포목을 넘어 여러 물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에서 시작했던 장사가 어느새 장터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하오나 무진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산골집을 나서 장터로 내려왔고 손님 하나하나를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오후였습니다. 무진은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뜸해진 시각 가게 앞으로 한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옷은 누더기 같았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총각, 이 늙은이가 곡식 한 대만 구워갈 수 있겠소? 노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진은 곧바로 일어나 노파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어서 앉으시지요. 무진은 노파를 평상에 앉히고 물 한 사발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노파는 물을 마시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총각, 이 늙은이의 손자가 병들어 누워있소.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고 싶은데 집에 쌀 한 톨이 없소이다. 다음 달에 반드시 갚을 터이니 곡식 한 대만 구워주시겠소? 무진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곡식 자루에서 쌀을 퍼올려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아니라 서대를 담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가져가십시오. 손자께서 병이 나으실 때까지 쓰십시오. 노파는 놀란 눈으로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총각, 이렇게 많이 주시면 제가 어떻게 갚겠소? 무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손자께서 건강해지시길 바랄 뿐입니다. 노파는 무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총각, 하늘이 총각께 복을 내리실 것이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이다. 노파가 곡식 자루를 안고 가게를 떠나자 옆 가게의 상인이 무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총각, 그렇게 베풀기만 하면 장사가 되겠소? 돈을 받지 않으면 손해 아니오? 무진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사는 돈만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 어르신이 편히 주무시고 손자가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제게는 더 큰 이득입니다. 상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돌아갔지만 그 이야기는 장터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무진의 마음씨에 감탄했고 더욱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무진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고 그의 이름은 고을 안팎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무진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정직한 장사꾼, 의로운 상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이 훈장이 무진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무진아, 이제 너는 이 장터에서 가장 믿음직한 상인이 되었구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칭송하고 있다네. 무진은 겸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훈장어른, 지나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훈장은 지팡이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인걸은 돈으로 사람을 짓눌렀지만 너는 성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었지. 이것이야말로 장사꾼의 바른 도리라 할 수 있네. 그 말에 무진은 아비의 가르침이 떠올라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힘은 약한 이를 지키는 데 써야 한다. 그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장터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인걸의 그늘이 사라지고 정직한 상인들이 판을 잡으면서 장터는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장사꾼들은 서로 속이지 않고 정당한 값을 받았으며 손님들도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진과 월선의 사이도 어느덧 가까워졌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주막을 꾸려가고 있었고 무진은 장사 중 틈이 날 때마다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서로의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이해하고 마음속 깊은 데서 서로에게 기대는 기운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무진은 주막의 평상에 앉아 월선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온 단풍잎이 나뭇결처럼 흩날렸고 장터에는 여전히 흥정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진 총각 덕분에 이제는 빚을 모두 갚고 편히 살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월선의 눈에는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무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로군요. 이제는 주모께서도 근심 내려놓고 편히 지내셔야지요. 월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각은 제 은인이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장터에 계셔주시겠지요? 무진은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요. 이곳이 이제는 제 집과도 다름없습니다. 그 말에 월선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장터를 물들이고 저 멀리 산자락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더 이상 무진을 독한 총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로운 장사꾼 강무진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무진은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지 않았고 정직과 의로움으로 사람을 품었습니다. 하인걸이 떠난 자리에 이제는 진정한 상인의 도리가 자리 잡은 것이지요.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장터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장사꾼들의 힘찬 외침, 아낙네들의 흥정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어우러져 정겨운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무진의 가게 앞은 늘 북적였고 월선의 주막에서는 막걸리 향이 풍겼습니다. 무진은 가끔 산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비를 떠올렸습니다. 아비께서 남기신 말씀대로 힘은 약한 이를 지키는 데 쓰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피로 얼룩질 뻔했던 엽전은 이제 백성들의 땀과 웃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장터가 하나둘 문을 닫을 즈음 무진은 장부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장터를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장터의 평화와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말이지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무진의 장사는 점점 더 번창했고 그의 명성은 이웃 고을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무진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무진은 가게 앞에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비가 가마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선비는 품격 있는 차림새에 풍채가 당당했습니다. 이곳이 강무진 상인의 가게입니까? 무진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비는 무진을 찬찬히 살피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안중석이라 하오. 한양에서 내려온 포목상입니다. 그대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무진은 놀라며 선비를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런 변두리 장터까지 오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안중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장사를 해왔소.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정직한 장사꾼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소. 그런데 그대의 이야기를 들으니 돈보다 신의를 중히 여기고 약한 이를 돕는다 하더군요. 무진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배운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안중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한양의 큰 포목 상회를 운영하고 있소. 이제 나이가 들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장사를 맡기고자 하오.
그대가 한양으로 올라와 나와 함께 장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무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양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의 제안은 영광스럽습니다. 하오나 저는 이곳 장터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고 이곳이 제 터전입니다. 쉽게 떠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안중석은 무진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그대가 믿음직하오.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하겠소. 내가 그대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대는 이곳에서 장사를 계속하시오. 우리가 손을 잡으면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이오. 무진은 그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양의 큰 상인과 손을 잡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터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진은 한양의 큰 상인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사는 더욱 번창했고 장터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정직했으며 여전히 약한 이를 돌보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무진은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아들이 가르침대로 살아왔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무진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비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무진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장터의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살아간 한 나무꾼의 이야기가 말이지요.